참깨밭이 또 이 지경이 됐구나. 미련한 것이 밤새 무수지랄을 떨었기에 밭이 이 모양이냐. 시집 온 지 5해, 자식 하나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는 늘 뒷방 신세였습니다. 눈치 없고 엉뚱하여. 마을에서는 엉뚱한 며느리라 불렀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밤마다 참깨밭이 짓밟혀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잠도 안 자고 밭을 망친다며 매일같이 닥달했지요. 며느리는 아무 대꾸 없이 그날 밤부터 밭 한 구석에서 홀로 무언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밭길목에는 어느새 물기 먹은 흙이 유난히 거뭇하게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낯선 집신 밑창 자국 하나가 깊이 찍혀 있었지요. 그 자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며느리는 묻는 말에도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시누이가 몰래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엉뚱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며느리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고개를 젓고는 다시 흙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 구덩이가 며칠 뒤 이 집안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진흙탕이 무엇을 삼켜 버릴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골 마을은 산자락에 기대어 앉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 초입 볕 잘 드는 자리에 참깨밭을 낀 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 며느리 옥수는 시집 온 지 5해가 되도록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늘 뒷방 신세로 지냈습니다. 참깨밭이 또 이 지경이 됐구나. 미련한 것이 밤새 무수지랄을 떨었기에 밭이 이 모양이냐. 시어머니 임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짓밟혀 쓰러진 참깨 줄기들이 아침 햇살 아래 처참하게 늘어져 있었지요. 저것 좀 보아라. 성한 줄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옥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밭이 어떤 밭인 줄이나 아느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손수 일구신 밭이다. 압니다, 어머니. 소인도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밭에 손댄 적은 없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어머니. 그러나 소인도 그 임시 밭이 얼마나 부인들은 귀한지 알고 척도 하지 있습니다. 않고 혀를 찼지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밭이 어떤 이 밭인 집안에 줄이나 아느냐. 참깨밭을 밟을 돌아가신 사람이 너 시어머님이 말고 손수 일구신 밭이다. 압니다, 또 어머니. 누가 있단 소인도 말이냐.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어머니,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방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까지 밭이 어떤 하는구나. 밭인 줄이나 아느냐. 돌아가신 내년이 시어머님이 아니면 손수 대체 일구신 누구란 밭이다. 말이냐. 압니다, 어머니. 마당을 어쩌고 지나던 어째. 이웃 안악들이 이 흘끔흘끔 집안에 곁눈질을 참깨밭을 했습니다. 밟을 사람이 한 너 안악이 말고 옆 또 사람에게 누가 있단 소곤거렸지요. 말이냐. 저 며느리 원래 좀 모자란다는 뭐가 말이 어쩌고 어째. 있더니만 쯔쯔 이 집안에 자식도 못 참깨밭을 낳고 밟을 사람이 너 말고 밭농사까지 또 저 누가 있단 말이냐. 모양이니 시어머니 속이 오죽하겠누. 옥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요. 옥순의 남편 만석은 마침 이삭동안 관아 부역으로 집을 비운 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에 한마디 거들어 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었지요. 옥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 원래 좀 몸을 모자란다는 말이 낮추었습니다. 자식도 못 낳. 남편이라도 있었으며 이 꼴을 받겠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임시 부인은 하늘을 향해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쳤습니다. 옥수는 그 앞에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 서 있던 느른개마저 그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꼬리를 사린 채 조용히 엎드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종종거리며 다가왔습니다. 11살 시누이 봉이었지요. 아이고 내 봉이는 팔자야. 슬그머니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남편이라도 저는 언니 있었으면 편이에요. 이 꼴을 봉이의 받겠느냐.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고 내 옥순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어 보였지요. 아니다, 봉이야.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옥순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봉이는 그런 옥순을 저는 언니 가만히 편이에요. 올려다보다가 문득 옥순의 품에서 삐죽 나온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낡은 놀이개 조각이었지요. 언니, 옥순은 화들짝 저는 놀라 언니 얼른 그것을 편이에요. 품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니?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봉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점심 무렵 부엌에서 옥순과 봉이가 나무를 다듬으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된장에 무친 냉이 나물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했지. 봉이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지요. 언니,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언니가 안 그랬잖아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냥 지나가는 게 낫다. 옥수는 나무를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옅은 서글픔이 묻어났지요. 그날 낮, 옥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다 받아 내고도 밭에 다시 나가 짓밟힌 참깨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지나가던 옆집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리 미련해서야 원. 영감님, 그저 밭이 안쓰러워 그렇습니다. 안쓰러운 건 자네 신세지. 저 밭이 아닐세. 옥수는 그 말에도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참깨 줄기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붉은 자국이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마을에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옥수는 다시 한번 참깨밭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원망이나 억울함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서늘함이 감돌았지요. 마치 밭을 짓밟는 자의 발걸음을 가늠이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옥수는 문득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웃 마을에 불이 나던 밤, 오라버니 내외가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막막함을 옥수는 아직도 잊지 못했지요. 어린 조카 하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작 그 아이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그 후로 매일 밤하늘을 보며 조카가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있기만을 빌었지요. 오라버니, 그 아이만은 어디선가 무탈히 지내고 있겠지요. 낮게 읍초리는 옥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은 시집살이의 서러움과는 또 다른 결의 아픔이었지요. 언니, 오라버니 이야기예요. 어느새 다가온 봉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옥수는 화들짝 놀랐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래, 오라버니 생각이 나서 그랬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도 잊히지가 않는구나. 저도 언니 오라버니 이야기 들었어요.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고맙다, 봉이야. 이제 그만 자거라. 밤이 늦었다. 내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밭을 지키는 것이 오라버니께 드리는 마지막 도리일 테니까요. 저녁상을 물린 뒤 옥수는 방구석에 앉아 품속의 놀이개 반쪽을 조용히 꺼내보았습니다. 낡고 색바랜 그 조각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옥수는 낮게 중얼거렸지요. 오라버니, 그 한마디에는 5년 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내 놀이개를 다시 품속 깊이 감추고 등잔불을 조용히 껐지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뒤에도 옥순의 방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에는 물동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아무도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지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참깨밭 길목에는 또 하나의 흔적이 생겨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달구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무렵이었지요. 옥수는 살그머니 몸을 일으켜 부엌을 지나 뒤뜰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지난밤 길어둔 물동이가 들려 있었지요. 참깨밭 길목, 어제 며느리가 몰래 파두었던 자리로 옥수는 곧장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얕게 패인 구덩이가 있었고 옥수는 조심스레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흙이 서서히 검고 질척하게 변해갔지요. 이만하면 됐다. 옥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흙 묻은 손을 치맛자락에 슥슥 문질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해요? 봉이었지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따라 나온 모양이었지요. 옥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봉이야, 이 밤중에 왜 나왔느냐? 언니가 안 보이길래 걱정돼서요. 근데 그 구덩이는 뭐예요? 왜 물을 붓고 있어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신우의 눈빛이 너무도 순수하고 걱정스러웠기에 차마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지요. 옥수는 봉이의 손을 잡아 곁에 앉히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밭에 자꾸 발자국이 남더구나. 참깨가 짓밟히는 게 짐승 때문이 아니라 사람 지 같아서 말이다. 그럼 언니는 그 사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저 확인만 해보려는 게다. 옥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옥순을 바라보았지요. 언니, 저는 언니가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한마디에 옥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지난 시간들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요. 옥순은 봉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다, 봉이야. 허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어머님이 아시면 또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른다. 네, 언니 저만 알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그렇게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달구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언니, 근데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으면 정말 도둑이 걸릴까요? 글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두운 밤길에서는 발밑을 잘 살피지 못하는 법이지. 만약 진짜 도둑이 걸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정체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지금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옥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 특유의 여유마저 느껴졌지요. 봉이는 그런 옥순이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참 강해요. 강한 게 아니라 그저 물러설 곳이 없을 뿐이다. 옥순은 씁쓸하게 웃으며 봉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말없이 어둠 속 참깨밭을 바라보았지요. 아침이 밝자 말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굿했지요. 그 며느리. 요새는 아예 밤마다 밭에 나간다더라. 귀신이라도 쓴 게 아닌가 몰라. 자식 없는 게 한이 되어 실성한 거지, 뭐. 임씨 부인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옥순을 마당으로 불러 세웠지요. 내가 요즘 밤마다 밭에 나간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밭을 살피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살피기는 뭘 살펴. 남 보기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미련한 거사. 임씨 부인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더 임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임씨 부인 역시 요즘 들어 상단주 최억쇠가 보내오는 사람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몇 해 전 빌린 돈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고 최억쇠는 그것을 빌미로 은근히 집안일에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그 사정을 옥순에게도 봉이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한 채 임씨 부인은 그저 애먼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저리 미련해 보여도 속은 또 얼마나 문드러졌을꼬. 임씨 부인은 방문을 닫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도 조금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밤에도 옥수는 다시 뒤뜰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늘 구덩이 주변의 마른 짚을 살짝 덮어두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밭길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옥순의 손끝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참깨 잎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지요. 언니, 무섭지 않아요?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섭지.
허나 가만히 앉아 억울함만 사귀는 것보다는 낫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안골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요. 다만 옥순이 품속 깊이 지닌 낡은 놀이개 반쪽이 훗날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는 그때는 옥순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골마을 어귀에 낯선 자들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상단주 최억쇠가 짐꾼 며칠 거느리고 마을에 들어섰지요. 그 뒤로는 최억쇠의 집사 김서방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참깨 농사가 실하다고 들었소만. 최억쇠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마을 어귀 정자에 앉은 노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조금도 웃지 않았지요.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올해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요 며칠 도둑이 들어 밭이 몇 군데 상했습니다. 허,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 범인은 잡았소이까?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하도 감쪽 같아서 원. 그거 참 딱한 노릇이구려. 최억쇠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뒤틀리며 김서방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요. 김서방은 그 눈짓의 뜻을 아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는 가서 값을 좀 더 잘 쳐준다고. 소문을 내게 급하게 내다. 팔 참깨가 있는 집이 있거든. 조용히 알아오고. 예, 나리.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리. 그런데 그 며느리 집밭은 어찌할까요? 거긴 건드리지 말거라. 괜히 눈에 띄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날 오후 마을 뒷산자락에서 한 소년이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옷은 다해지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저 아이는 또 뭐야? 떠돌이 거지 아이인가 보구먼. 요즘 이런 애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더라. 쯧쯧, 어디서 굴러먹다. 절이 됐누, 부모도 없는 모양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을 흘낏 쳐다보고는 이내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지요. 소년은 마을 우물가에서 몰래 물 한 바가지를 떠 마시고는 다시 산자락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산자락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배가 텅 비어 꼬르륵 소리를 냈지요. 소년은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반쪽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배는 고프고 갈 곳은 없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굴길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뒤로 소년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겨우 목숨을 이어왔던 것이지요. 손에 쥔 놀이개 반쪽만이 그가 지닌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다시 품속 깊이 감추고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다시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절뚝거렸지요. 그 무렵 옥수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소년의 뒷모습을 얼핏 보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여느 떠돌이 아이러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다만 그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수는 마당에서 봉이와 마주쳤지요. 언니, 오늘 장에서 뭐 사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엿을 조금 사왔다. 어머니 몰래 먹어야 한다. 봉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옥수는 품속에서 작은 엿봉지를 꺼내 건네주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지요. 언니도 하나 드세요. 아니다. 너 먹거라. 나는 됐다. 그러나 그 미소도 잠시 옥수는 문득 낮에 보았던 절뚝이는 소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봉이야, 혹시 오늘 낯선 아이 하나 보지 못했느냐? 다리를 저는 아이 말이다. 저는 못 봤어요. 왜요? 언니. 아니다. 그저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 언니는 참 별걸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야 놓치는 게 없지 않겠느냐. 옥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옥수 일행이 마을 정자에서 술상을 받으며 두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지요. 요즘 그 며느리 집 참깨밭이 자꾸 상한다더군요. 나리, 허, 그거 참 딱한 일이로군. 사람 사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않겠나? 최옥수의 목소리에는 짐짓태연한 여유가 묻어났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최옥수를 곁눈질하며 술잔을 채웠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최옥수는 문득 목소리를 낮추어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곳간 사정이 어떻더냐? 나리 뜻대로 참깨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듯합니다. 눈치를 채면 어떻단 말이냐.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될 일이다. 최옥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김서방은 그런 최옥수를 바라보며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그나저나 그 며느리 집 참깨는 손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괜히 소란만 커진다. 예, 날이 그리 일렀습니다만 김서방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은 그 밭에서 사라진 참깨 중 일부가 이미 최옥수의 창고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김서방 자신도 이제는 온전히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산자락 어딘가 절뚝이는 발걸음 하나가 다시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면 밤이었습니다. 그 다리에 새겨진 오래된 흔적이 훗날 얼마나 큰 진실을 증명하게 될지는 그날 밤에는 아무도, 심지어 그 소년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참깨밭 소동의 낯선 상단주까지 드나들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그러나 정작 그 소란의 한복판에 선 옥수는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옥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나직은 절뚝거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바로 그 다리를 저는 소년이었지요. 소년은 마을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우물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배고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 하느냐? 소년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한 기색이었지요. 옥수는 두 손을 펴보이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배가 고픈 게로구나.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싹 마른 입술을 꾹 다문 채 옥순을 경계하듯 바라볼 뿐이었지요. 옥순은 품속에서 아침에 챙겨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거라.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허겁지겁 입에 넣는 그 모습을 보며 옥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감사합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작게 대답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에는 낯선 아이를 향한 것 치고는 유난히 짙은 애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밥을 삼키며 처음으로 옥순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딘가 나직다는 생각이 옥순의 마음 한켠을 스쳤지만 이내 옥순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 어린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괜찮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대신 품속의 무언가를 꼭 움켜쥐는 손짓만 보일 뿐이었지요. 옥순은 더 캐묻지 않고 그저 소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갈 곳이 없거든 언제든 이 우물가로 오너라. 내 몰래라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마. 소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했으나 애써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떠날 곳이나 있느냐. 그 다리로는 멀리 가기도 힘들 텐데. 옥순의 물음에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선을 떨군 채 클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옥수는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한참을 더 지켜보다가 결국 소년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누가 보면 곤란해진다. 소년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산자락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옥수는 부엌에서 봉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낮의 일을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봉이야, 오늘 낮에 그 다리를 저는 아이를 만났다. 정말요?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말이다. 배가 많이 고파 보이더구나. 주먹밥을 주었지. 언니는 참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봉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옥순을 놀리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 어린 눈빛이 담겨 있었지요. 옥순도 마주 웃으며 나무를 씻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배골른 아이를 못 본 척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길렀습니다. 최억새와 김서방이 임씨 부인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옥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부인, 지난번 말씀드린 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아직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시게. 시일이라. 벌써 몇 달째 시일 타령이시니 원. 내 반드시 갚을 터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지요, 부인. 최억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소인이 무엇을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나리? 자네가 도울 일은 없네. 그저 부인이 어서 결단을 내리시면 될 일이야. 옥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정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최억수의 일행이 돌아간 뒤 임씨 부인은 한참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옥수는 낯선 처량함을 보았지요. 어머니, 옥순이 조심스레 다가가 불렀으나 임씨 부인은 손짓으로 만류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매섭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옥수는 봉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잠시 숨을 돌렸지요. 언니, 어머님이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게 말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몇 마디 더 야단을 치셨을 텐데.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요? 글쎄다. 어머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 나도 알 길이 없구나. 옥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 얼핏 들은 최억새와 임씨 부인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밤 옥수는 다시 뒤뜰로 나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참깨밭을 짓밟는 이가 혹여 그 굶주린 소녀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설마 그 여린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옥수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참깨 수확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임씨 부인의 집안에는 수확의 기쁨보다 무거운 근심이 짙게 드리워 있었지요. 며칠 뒤 최억새는 다시 안골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곧장 임씨 부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부인, 계시오. 나와 보시오. 문 안쪽에서 임씨 부인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지요. 부인, 더는 기다릴 수 없소이다. 오늘 안으로 확답을 주시오. 빚을 갚든가 아니면 저 참깨밭을 담보로 넘기든가. 그것만은. 최억수의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임씨 부인의 손에서 들고 있던 바가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임씨 부인의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제발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시게. 내 반드시 갚음세세. 안 된다. 저 반만은 안 된다. 저것마저 넘어가면 이 집안은 정말 끝이야. 죽은 영감이 남긴 마지막 땅인데. 임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최억수는 그런 임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지요. 열흘의 여유를 드리리다.
그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관아에 문서를 넣을 수밖에 없소. 최옥쇠는 그렇게 말하며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땅이라도 되는 양 여유로운 걸음걸이었지요. 그 뒤를 따르던 김서방은 차마 임씨 부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날이 그만 가시지요. 왜? 자네도 저 부인이 딱해 보이는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그저 날이 저물었기에. 김서방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최옥쇠가 돌아간 뒤 임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당 문틈으로 지켜보던 옥순이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야. 허나 방금 그 상단주 나리 말씀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여 저희 집에 큰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됐다니까. 어찌 며느리가 시어미 일에 일이 나서느냐. 임씨 부인은 매몰차게 말을 잘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정령 소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몰라도 된다 하니 몰라야 한다. 옥수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다. 내가 어찌 도울 수 있단 말이냐. 임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닫히기 직전 옥수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았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임씨 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옥수는 마당에 홀로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늘 매섭기만 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절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 옥순에게는 낯설고도 서글프게 다가왔지요. 옥수는 문득 자신이 시집온 첫해 임씨 부인이 밤늦도록 죽은 남편의 옷가지를 붙들고 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견디고 있었을 것이었지요. 어머니도 참 외로운 분이시구나. 옥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부엌에서 봉이와 함께 앉아 낮의 일을 곱씹었지요. 언니,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요? 오늘따라 이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다만 무언가 큰 근심이 있으신 듯하다. 혹시 그 상단주 나리 때문일까요? 아까 마당에서 언성이 높았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허나 함부로 짐작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저러다 몸져 누우시면 어쩌지요. 내가 곁에서 잘 살펴보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옥수는 조심스레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옥쇠라는 이름과 요즘 벌어지는 참깨밭 소동이 어딘가 맞닿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 실마리가 흐릿했지만 옥수는 그 예감을 지울 수 없었지요. 언니,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봉이야. 내가 있어 그나마 힘이 난다. 밤이 깊어 온 집안이 잠들었을 무렵 옥수는 여느 때처럼 뒤뜰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임씨 부인의 방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차마 그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그 소리 속에는 그동안 옥순이 알지 못했던 임씨 부인의 또 다른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구나. 어머니, 소인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옥수는 방문을 향해 나직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임씨 부인이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지요. 옥수는 조용히 뒤뜰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참깨밭에 도둑을 잡는 일이 어쩌면 이 집안의 더 큰 비밀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밤 옥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오라버니, 소인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밭도 어머니도 소인이 지켜내겠습니다. 구덩이 주변을 다시 손보던 옥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하나 없이 캄캄한 밤이었지요. 손끝에 닿는 축축한 흙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저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진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옥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깨밭의 도둑도 시어머니의 근심도 그리고 5년 전 잃어버린 조카의 행방도 모두가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은 예감이었지요. 옥수는 그 예감을 아는 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억쇠가 정한 열흘의 기한이 어느덧 절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시 부인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옥수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참깨 잎들이 서걱이며 몸을 흔들었고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달빛이 새어나왔지요. 옥수는 여느 때처럼 잠들지 못한 채 방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깨밭 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진을 구덩이 속에서 누군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등잔불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그 순간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보고 옥순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우물가에서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던 그 소년이었지요. 옥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등잔불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어찌 이 아이가 설마 이 아이가 그동안 참깨를 훔쳐갔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이 아이는 옥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며칠 전 그 여린 눈빛으로 밥을 받아 먹던 소년의 모습과 지금 진을 구덩이에 빠져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소년의 모습이 겹쳐지며 옥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누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했지요. 괜찮다. 네, 널 해치려는 게 아니다. 옥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소년을 진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을 잡거라. 어서. 저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참깨를 훔치려던 것이 아닙니다. 안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게 먼저다. 아주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아주머니 밭을 망친 놈인데. 밭보다 사람이 먼저다. 어서 손을 놓지 말거라.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순의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 아래로 소년의 바짓단이 흘러내리며 오른쪽 다리가 드러났지요.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 하얗게 아문 흔적이었지요. 옥순의 눈이 그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이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이럴 리가 없다. 설마 옥수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임시 부인이 등불을 들고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도둑이더냐? 임시 부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옥수는 얼른 소년을 뒤로 감추던 몸으로 막아섰지요. 어머니, 이 아이는 그저 배가 고파 헤매던 아이입니다. 뭐라? 저 아이가 그동안 우리 참깨밭을 짓밟은 도둑이란 말이냐? 짓밟은 것이 아니오라. 다만 밭 근처를 서성이다 함정에 걸린 것뿐입니다. 함정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임시 부인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소인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다만 지금은 이 아이를 몰아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요. 임시 부인은 그런 옥순을 낯설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저런 도둑놈 편을 든단 말이냐?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닙니다. 다만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남의 밭을 함부로 짓밟아도 된단 말이더냐? 어머니, 부디 노여움을 잠시만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이
이 아이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옥수는 소년의 앞을 가로막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한참 노려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표정이 흔들렸지요. 설마 이 아이가 최혁세 나리와 관련이 있단 말이더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요 며칠 마음이 영 편치 않구나. 최억세와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근래 사라진 참깨의 행방이 임씨 부인의 머릿속을 스쳤던 것입니다.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을 들은 이웃들도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래? 저 집 참깨밭에 도둑이 들었다더구먼. 그 미련한 며느리가 결국 잡아낸 겐가? 미련한 게 아니라 여우같이 영리했던 개로구먼. 쯧쯧.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볼 게 아니야. 내 진작부터 저 며느리가 예사롭지 않다 했지. 그 밤 안골마을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봉이도 놀라서 뛰쳐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을투성이가 된 소년의 모습에 봉이는 놀란 눈을 크게 떴지요. 언니, 저 아이가 정말 도둑이었어요? 아니다, 봉이야. 저 아이는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에서 밝혀질 것이다. 언니, 저 아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하는데 무섭지 않다. 오히려 안쓰럽구나. 저 아이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언니는 참 마음이 넓어요. 넓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일 같지가 않구나. 봉이는 소년의 다리에 남은 흉터를 흘낏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어린 봉이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다만 옥순의 떨리는 손과 굳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옥순은 소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흉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옥순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물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흉터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답은 다음 날 아침 관아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억세는 기다렸다는 듯 관아에 소장을 넣었지요. 참깨밭에서 도둑을 잡았으니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명목이었지요. 그러나 그 속내는 이 소란을 빌미로 임씨 부인의 참깨밭을 아예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앞에 옥순과 임씨 부인 그리고 겁에 질린 소년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억세와 김서방도 한쪽에 자리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참깨밭 도난 사건의 시비를 가리겠다. 현감의 근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 날 밤 참깨밭을 짓밟고 곡식을 훔친 도둑이 맞는가? 현감의 물음에 최억세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리. 소인이 직접 확인한 바이옵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최억세의 목소리에는 회심의 미소가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옥순이 조용히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옥순은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이며 소년을 향해 말을 이었지요. 얘야,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이 자리에서 보여다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자신의 놀이개 반쪽을 꺼냈습니다. 옥수는 두 조각을 조심스레 맞추어 보였지요. 반으로 나뉘었던 놀이개가 마침내 하나로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이 놀이개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오라버니 내외가 남매에게 나눠준 것이옵니다. 오라버니 댁에 불이 나던 그날 어린 조카 하나가 실종되었다 들었사온데 옥수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소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오른쪽 바짓단을 걷어 올렸지요. 정강이의 오래된 화상 흉터가
다시 한번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불 속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돌이라 하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 불렸사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인이 문득 손뼉을 치며 소리쳤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마을 어귀를 절뚝이며 지나가던 그 아이 말입니다. 다들 그저 떠돌이 거지려니 하고 흘려보았던 바로 그 다리 말이오. 그제야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소년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그날의 그림자가 실은 옥순의 잃어버린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마당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도리야, 옥순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 놀이개 하나만 믿고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 내가 살아있었어.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 아니도리는 옥순의 품에 안겨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최억수의 얼굴빛이 대번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지요. 허나 그것과 이 아이가 참깨를 훔친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겠소이까. 최억수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김서방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조카를 부둥켜 안은 제 오열하는 옥순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서방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방의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저 아이는 죄가 없다. 애초에 죄가 있는 것은 나였다. 더는 감출 수가 없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소인이 죄인이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관아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억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이놈이 무슨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날이. 김서방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깨밭에서 사라진 곡식은 소인이 최억수의 나리의 지시로 몰래 빼돌린 것이옵니다. 저 아이는 그저 굶주림의 밭 근처를 서성이다 함정에 걸렸을 뿐 애초에 곡식을 훔친 것은 소인이었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현감의 물음에 김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최억수의 나리께서 임시 부인 댁의 빚을 빌미로 참깨밭을 빼앗으려 하셨사옵니다. 곡식이 계속 사라져야 부인이 결국 밭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시며 소인에게 밤마다 곡식을 빼돌리라 명하셨습니다. 소인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그 명을 거역하지 못했사옵니다. 하오나 죄 없는 저 아이가 도둑으로 몰려 벌을 받게 생긴 것을 보고서는 더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사옵니다. 김서방은 옥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아 씨, 소인이 진작 가르쳤어야 했사온데 늦어 송구하옵니다. 이 죄 달게 받겠사옵니다. 평소 옥순을 향해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김서방이 처음으로 존칭을 써가며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순은 잠시 말없이 김서방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억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미천한 놈이 감히 나를 닥치거라. 현감의 호통이 마당을 갈랐지요. 곡식을 빼돌리고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가 명백하다. 최억수는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닥치거라. 내 놈이 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포교들이 최억수를 끌어냈습니다. 최억수는 끌려가면서도 발악하듯 소리쳤지요. 내가 이대로 당할 성싶으냐. 두고 보아라. 반드시.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내 관아 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남은 것은 초라하게 무너진 뒷모습뿐이었지요. 현감은 김서방을 향해서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서방은 죄를 지었으나 스스로 밝혀 죄 없는 아이를 구했으니
그 죄를 참작하여 곤장으로 다스리고 방면토록 하라. 김서방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임씨 부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넋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옥순과 도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지요. 내가 그동안 참으로 몹쓸 짓을 했구나. 임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매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후회와 미안함만이 가득했지요. 며느라가, 이 어미가 잘못하였다. 내가 밤마다 그리 애를 쓴 줄도 모르고 미련하다 손가락질만 하였구나. 옥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집 온 지 5해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다정한 호칭이었지요. 어머니, 아니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던 것을 이제는 소인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곁에서 봉이가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었지요.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봉이야. 이제 우리 식구가 하나 더 늘었구나. 그로부터 새해가 흘렀습니다. 안골 마을의 참깨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도리는 옥순의 곁에서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임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매섭게 대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옥순을 두고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대신 지혜롭고 정 깊은 며느리라 칭송했지요. 봉이는 여전히 옥순을 언니라 부르며 곁을 지켰고 세 사람은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미련해 보이는 마음일수록 그 속은 누구보다 깊은 법이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남들이 미련하다, 답답하다, 손가락질할 때에도 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이 노인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